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중에서 소유가 아닌 공유의 관점을 두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사실 공유경제라는 단어, 창업을 준비해 보셨거나 미래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한 번쯤 들여보셨을 텐데요. 일단 공유경제가 무엇인지 정의하기에 앞서서 막연하게 우리가 공유경제라고 알고 있는 그 컨셉 아래 우리가 시장 조사를 했더니만 예를 들어서 기존 렌탈 시장은 2013년에서 2025년까지 2.9% 성장을 하는 추계를 보이는데 반해 우리가 공유경제라고 불리우는 것은 무려 29.5% 가까이 성장하는 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공유경제라고 불리우는 것이 주로 어떤 형태로 발달이 되는지를 비교해 봤는데요. 전통적인 렌탈 업체는 DVD라든가 자동차 렌탈이라든가 도서 대여리라든가 아니면 제조업 같은 경우는 장비 렌탈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소소한 2%, 3%, 5%의 성장을 보이고요. DVD 렌탈 같은 경우는 당연히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공유경제 시장의 대표적인 형태에 해당되는 비디오 스트리밍 17%, 카쉐어링 23%, 숙박 31%, 온라인 직원 채용 37%, 크라우드 펀딩 63%. 그야말로 공유경제 시대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저와 같은 선배분들께서는 공유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와닿으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공유 오피스라고 해서 남들과 같이 사무실을 나눠서 쓰는 거 이것도 뭔가 좀 못 믿었고 그 다음에 공유 숙박이라고 해서 에어비앤비 등을 통해서 다른 사람 집에서 숙박을 해본 경험들 이런 것들도 차라리 호텔에서 묵지 그러다가 거기가 지저분하다면 그러다가 치안이 어떻다면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정작 비즈니스를 하는 과정에서 마주칠 고객들, 이 고객들은 요즘 속칭 90년대생이라고 부를까요? 또는 00년대생이라고 부를까요? 아마 이런 사람들이 점점 더 대두되는 그 시절일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 저희보다 연배가 조금 어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다? 바로 이 공유경제를 굉장히 이질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하나의 컬처로 생각하는 기질이 굉장히 높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을 참 좋아하는데요. 우리 같은 세대, 즉 중고등학교 때 인터넷을 향유하지 못해봤던 세대들 같은 경우는 인터넷 아니면 정보사의 이주민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요. 즉 원래 머릿속에 그런 기질은 없지만 세상이 바뀌어서 그런 정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주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하지만 태어났을 때부터 인터넷을 기반으로 정보화 사회 또 공유경제 사회를 기반으로 성장해왔던 친구들은 바로 저희 같은 이주민들이 아니라 원주민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따라서 이 원주민들은 무엇인가를 내가 꼭 소유해야지만 내 거라는 만족감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남들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내가 필요할 때만 써도 되지라는 인식이 우리보다도 훨씬 더 공고하다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공유경제와 관련된 여러 사업들이 나름대로 흥망성쇠가 아주 기폭이 심한 것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한 5년, 몇 년 안에 공유경제도 커다란 기틀을 잡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공유경제 보면 가끔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게 무슨 공유경제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초창기에 집에서 안 쓰는 물건들을 남에게 쓰게 해줌으로써 무엇인가를 공유하고 쉐어한다라는 그 개념, 그거는 공유경제를 처음 화두로 잡았을 때의 모습이고요. 바로 그런 모습을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서 나름대로 지금은 공유경제가 어떤 선의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영리의 범주로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리의 범주로 들어온 공유경제의 그 비즈니스 모델도 크게 중앙 통제식인지 분산식인지 아니면 이윤 창출형인지 아니면 그냥 공유와 협력을 원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설명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 내용도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먼저 그 공유 경제가 누구 한 사람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그 공유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지향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구글이나 위키피디아 같은 걸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위키피디아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식의 허브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지식 대백과사전을 조금씩 십시일반으로 잘못된 것을 수정 보완해 가면서 만들어낸 하나의 커다란 지식 생태계입니다. 근데 이 지식 생태계를 컨트롤하는, 즉 서버를 운영하고 이 커다란 카테고리를 부여하는 그 주체는 분명 정해져 있거든요. 따라서 그런 거는 중앙 통제식이 되죠. 구글 역시도 공유 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지만 역시 구글이라는 회사가 주도가 돼서 그 공유 경제 플랫폼을 또는 생태계를 구축한 것이기 때문에 중앙 통제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유경제 중에서 분산형으로 중앙의 역할이 없이 모든 사람이 각각 십시일반 자동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생태계를 구축했던 것들도 있죠. 대표적으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을 처음 만든 사람, 비트코인이라는 알고리즘을 처음 짰던 사람이 지금 비트코인이 거래되고 비트코인의 가격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생태계가 발전하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 다음에 뭔가 협동조합 형태로 자신들이 각각 생산해 놓은 것을 바탕으로 그걸 모아서 판매하는 그런 구조, 이거 역시도 어떤 중앙의 컨트롤 타워가 있기보다는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이 합쳐져서 이루어지는 공유 경제의 모습일 겁니다. 그 중에서 구글과 비트코인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은요, 철저히 자본을 축적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위키피디아 같은 경우는 단순히 공유 협력을 통해서 우리 인류가 필요한 것들을 양산해낸다. 영속 농업 운동 이런 것들도요. 이런 거죠. 우리 동네에서 계속 이 지력을 유지하고 생산성이 높은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회복 탄력성이 높은 형태로 농사를 지어야 된다. 이것은 이윤을 지금 당장 더 많이 확보하기보다는 공유하고 협력해서 좀 더 장기적으로 무엇인가 구축해 나가기 위한 모습일 겁니다. 따라서 우린 공유경제라고 하나로 부르는 것이지만 실제 공유경제는 이렇게 여러 형태로 진화 발전을 하고 있다는 점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따라서 내가 지향하는 공유경제는 이 중에서 어느 것인지를 구획하는, 어느 것으로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공유경제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있는 앞서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요,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굉장히 분산형인 것도 있고요, 굉장히 중앙 집권적인 형태도 있고 철저히 이윤 창출에 기반하는 것도 있는가 하면 이윤과 상관없이 선의의 모습으로 진화 발전하고 있는 여러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론도 장소를 공유하거나 물건을 공유하거나 교통이나 지식을 공유하는 형태로 공유하고자 하는 그 대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도 상당히 많은 비즈니스 모델이 구축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유경제와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은 앞으로 공유경제 원주민들이 점점 사회생활을 해가면서 할 수 있는 영역, 설득할 수 있는 영역이 점점 넓어질 것입니다만 아직까지 공유경제에 대해서 많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금 이 앞서 이 두 슬라이드를 제거해 주셨으면 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실 때는요, 과거와 달리 전혀 다른 방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설명드리면 전통적으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실 때는 반드시 무엇인가를 누구에게 판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소유권을 어떻게 이전시켜 주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되는데, 지금의 공유경제는 소유를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잠깐 나그네처럼 왔다 가는 형태로, 즉 또 올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이 전혀 달라요. 건물을 짓고 하나하나 임대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나눠 쓸 수 있는지이고요. 내가 도서관을 만들고 나서 책을 다 구입한 다음에 그걸 누군가에게 파는 게 아니라 책을 다시 어떻게 같이 보게 만들 것인지, 바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전통 경제는 반드시 자원 고갈이 되지만 여기는 자원이 절약된다는 측면에서 매달 들어가는 비용, 매달 지불해야 될 내용, 이런 것들도 상당히 달리 계측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전통 경제에서 내가 창출하는 것은 철저히 이윤을 기반으로 창출을 해야지만 회사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지만, 공유 경제에서는 무엇인가 가치를 먼저 창출해 놓으면요, 그 가치 때문에 이윤은 다른 데서 형성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대표적으로 공간 공유 사업들을 했던 초기의 모델들 중에서 일부는 그 공간의 임대료를 조금씩 낮게 받거나 그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그 자체만으로 거기에 뭔가 광고가 붙기도 하고 아니면 거기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김으로써 그것 때문에 정작 가치를 확보했더니 이유는 다른 데서 생기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전통 경제에서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빨리 사세요, 더 많이 사용하세요, 이걸 강요해야 했습니다만 공유 경제에서는 사용을 더 강요할 필요가 없고요. 어떻게 하면 필요하지 않을 때는 절대 사용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설정하는 게 공유경제 비즈니스에서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방식과 지금 공유경제 방식은 전혀 다른 맥락 속에서 사업 모델을 고민하셔야 된다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공유경제를 가지고 사업 모델을 구축하실 때는 지금 불법인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사실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유 주방이에요. 요즘은 오프라인 매장에 직접 와서 식사를 하는 사람들보다 배달을 시켜 먹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당업, 요식업을 창업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나만을 위한 주방시설을 어쩔 수 없이 놔야 되고, 그 다음에 혹시나 사람 잘 오지도 않지만 이렇게 주방시설이 있는 어떤 상가를 임대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앞에는 몇 개 테이블 놓고 오프라인에서, 즉 매장에서 식사할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세팅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매달 공간을 확보해서 그렇게 해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버는 적족 건물 임대료로 나가고 만다라는 애환이 있는 거죠. 바로 그 과정에서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이렇게 요식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오프라인 매장이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는 전부 같이 공유 주방을 만들어 놓을 테니 매장 없이 이 공유 주방에서 장사하시고 이용하세요 라는 컨셉을 잡아놨는데, 사실 이게 지금은 불법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공유 주방을 그동안 국가에서 불법화했던 이유는 어떤 매장에서 식중독이나 음식물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매장 주인에게 추궁을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만두 때문에 요즘 이 동네가 다 식중독이 생겼습니다. 쓰레기 만두니 대기업에도 울렸던 만두니 뭐 이런 것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려면 정확하게 주방이 구획되어 있고 그 주방을 누가 썼는지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분명해야지만 국민 경제의 어떻게 보면 안전한 식자재 유통을 우리가 확보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같이 주방을 쓰고 나면 도대체 이 주방에서 만든 물건들 중에서 누구 과실로 인해서 이 동네가 모두 식중독에 걸렸는지 확인하고 감독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은 합법화되지 못한 상태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유경제와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하실 때는 이게 지금 합법이 아닐 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을 꼭 체크하시는 그런 과정을 거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저는 다음에 다른 주제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